구보, 소설가 구보시 제2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보셨지만, 첫 소절을, 첫 어절을 따로 떼서 소 제목으로 처리하는 모더니즘 기법, 새로운 기법을 사용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해요. 그런데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막 더운데 막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객꾼들 그 모양이 맥없단 말이에요. 매갈이 없다. 즉 힘없이 앉아있는 고통받는 조선의 민중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심히 앉으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래서 그 모양이 힘이 없는 그 모습,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한단 말이에요. 삶의 활기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합니다. 눈앞에 경성역을 보는데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것이다. 낡은 서울에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해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해란 말은 도시죠. 이 도시로 들어오는 항구와 친해져야 된다 했습니다. 뭐죠? 경성역을 비유하는 거죠. 전차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철이 들어오면 그걸 항구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물론 그런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했습니다. 구보가 경성역으로 가려는 이유는 뭘까요? 고독에서 탈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고독을 탈피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독은 거기 있어요. 오히려. 자, 뭐죠? 바로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있어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일제강점기인데도 불구하고 도시 문명이, 도시화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봐도 더 고독을 느끼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네들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지도 않아요. 비인간적이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불신풍조와 온정이 전혀 없는 비정한 도시인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고독에서 탈피하려고 경성역으로 갔는데 오히려 더 고독해졌다. 그러니까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자기네들 사무, 자기네들의 일에만 바빴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 이익 아니면 자기의 볼일 이외에는 전혀 아무런 것도 서로 정을 나누지 않는,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 이미 한참 진행된 모습을 발견했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 다녀올 동안에 짐을 부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불신풍조도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건 없어요. 뭐죠? 시대의식 같은 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비판을 받았죠. 일제강점기에 대한 의식, 이런 건 왜 전혀 안 넣냐, 꼭 그런 거를 써야 되느냐라고 항변했죠. 그런 건 다른 데서 내가 쓴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그것과 다른 의도로 창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현재나 아니면 1930년대나 결국 누가 하나 뭐 잘못하면 막 하나 걸렸지 그냥, 그죠? 스타벅스 얘기하니까 뭐 하나 걸렸어 그냥. 꼬투리 하나 잡히니까 미친 듯이 막 돌 던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걔네들은 잘못했지. 왜 그냥 탱크데이 미친놈들이지. 정신 나간 놈. 그죠? 그건 혼나야 되는 일은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구보라는 당대 지식인들이 또 이런 무기력한 내면에 무기력증에 시달린다라는 걸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꼭 뭐 일제강점기 독립을 해야 돼. 그런 얘기까지 꼭 넣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야? 이미 일제강점기가 이걸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시대의식은 들어있지 않고 세태에 대한, 다시 말하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을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고독을 피하려 갔다가 오히려 더 고독을 느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시점상 특징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중 관찰자 시선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성 시내를 관찰하고 있는 구보는 초점 화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서술자가 관찰합니다. 자, 이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죠. 그래서 외부 서술자가 구보를 초점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서술자는 나죠? 분명히 이야기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서술은 전부 구보의 의식을 거쳐야만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초점 화자에 의한 전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는 하지만 내부의 그 주인공의 의식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 관찰자 시선이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소설의 장점은 뭐냐? 마치 1인칭 서술 같은 효과를 준다.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동일시해서 그러면 1인칭 서술자 같은 효과를 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내면 심리 서술이나 제시 효과가 높아진다. 내면 심리를 서술하거나 내면 심리를 제시할 수 있는 그 효과를 훨씬 높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회에도 수능에도 출제된 적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제시하는 효과가 높아졌다. 그래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한 문제 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한 구석에 가서 앞에 서 있는 노파 하나를 봅니다. 연민의 감정을 느끼죠. 네 집에서 드난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이제 식모살이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 집에 이제 하인을 했는데 늙고 쇠잔한 몸을 이끌어 넉넉지 못한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전부 구보의 시선에서 관찰하고 상상하고 추측하는 거죠. 이미 굳어버린 그 안면 근육은 어떤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몽롱한 두 눈은 딸의 그지없는 효약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어. 왜? 너무 고단하게 살아온 데다가 병까지 들어있는 노파를 보고 구보는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자,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입니다. 구보가 그를 아주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고 막 비단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일용 자파도 있고 그리고 흔히 쓰이는 양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서양에서 들어온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입해 놓은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걸 갖춰 놓은 작은 시골 백화점을 운영하는 신사라고 혼자 이렇게 딱 간주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자,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자, 신사를 경멸하죠. 그래서 거만하고 비인간적인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걸 봤어요. 자, 왜 그럴까?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에서 이런 허름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현실을 이렇게 구보가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업신여겼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속물적이죠. 그래서 약간의 지혜와 용기를 주면, 옅은 지혜와 용기를 주면 이 사람은 3등 승차권을 구입했으면서도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을 게다. 속물적 근성에다가 지도 조금만 이렇게 여지를 주면 남들 속이는 속임수 쓸 거 뻔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죠. 그랬다가 문득 그의 얼굴에 뭘 봤냐면 부종을 발견합니다. 부종이 뭐죠? 부스럼 같은 거죠. 여기 이렇게 종기 같은 게. 자, 그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자기의 만성위 확장입니다. 자, 이것은 강박관념. 자기가 만성위 확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마치 만성위 확장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를. 네. 자, 그래서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거기서도 병자를 보게 됩니다. 40여 세의 노동자예요. 그죠? 고객님이 불편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입니다. 전경부의 광범한 팽륭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부어올랐다는 거예요. 갑상선 질환이죠. 그죠? 돌출한 안구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손에 경미한 진동, 미세하게 막 떨고 있어. 자, 분명히 무슨 병? 바세도우시 병입니다. 자, 바세도우시 병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바세도우시 병은 바제도 병입니다. 갑상샘 항진증의 대표적 질환으로서 눈알이 튀어나오며 갑상샘 종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붓는 증상이 막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바제도우시 병을 앓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병자 하나를 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시골에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신사를 떠나서 다시 40여 세 노동자가 바제도 병을 지금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봤고, 그런데 사람들은 좌우에는 좌석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앉으려 하지 않아. 저 사람 뭔가 병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는 가까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안악이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가 잘못해서 시멘트 바닥에 툭 떨어져서 복숭아 하나가 굴러왔어요.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조차 하기조차 하였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막 비인간적이야.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대학노트입니다. 자, 대학노트가 상징하는 것은 뭐죠? 소설 창작을 상징한다. 자,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스메리 양복 입은 사내에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 자, 그래서 이 의혹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의심이죠. 그죠? 두 눈을 발견했을 때 또다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대합실을 떠났어요. 즉, 막 활기가 넘치는 곳에 가서 좀 그 기운 좀 받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고독해진 상태로 경성역을 나왔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몇 명의 관찰 대상을 관찰하면서 생각한 내용들 있죠. 이걸 실제로 누가 서술하죠? 구보가 서술하는 거죠? 아니에요. 외부 서술자가 서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구보의 눈을 거쳐서 필터링을 해서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게 잘 낚는 문제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된 서술자는 구보 아니죠. 그죠? 이 작품의 주된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예요. 아시겠어요? 구보가 스스로를 서술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만 효과는 뭘까? 마치 우리가 1인칭 서술자가 서술하는 것처럼 구보가 뭔가 주된 어떤 서술자 같은 느낌을 통해서
구보의 내면 심리를 아주 치밀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할 텐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는 까닭이죠. 이 내면 심리를 우리가 막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가서 보려면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에 따라서 인물이 내면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이 정도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개찰구입니다. 개찰구. 이렇게 표 딱 내고 나가는 거죠.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습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 실업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자, 그래서 금광 붐이 일어났죠. 그러면 금광 브로커가 상징하는 건 뭘까? 물질 만능주의예요. 자, 특히 물질 만능주의인데 뭐냐면 한탕주의입니다. 뭔가 한몫 잡아가지고 돈 좀 벌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탕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상징하죠. 새삼스럽게 대합실 안팎을 둘러보는데 그런 인물들은 이곳저곳에 막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금광을 어떻게 팔아 넘기는 사기를 쳐서라도 돈 좀 땡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시대냐? 황금광 시대. 황금을 찾아서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던 당대 사회를 표현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 시대 자체를, 세태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안타깝구나. 이렇게.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러니까 진실된 모습의 하나란 말이야. 우리 시대의 진실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도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 수도 있다. 자, 갑자기 가뿐 싸죠. 그죠? 자기 삶에 대해서 또 비판적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그렇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될 수도 있지. 난 실업자 주제, 소설 쓴답시고, 소설 나부랭이 쓴답시고 나와 있는 난 뭐야. 이런 생각에 또 빠지게 되죠. 신의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입니다. 광무소가 뭐죠? 광산과 관련된 서류를 대신 마련해주는, 장만하는 그런 곳이죠. 대신 써주던 그 영업소입니다. 인지대 100원, 열람비 50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돈 100만 원 드는 거예요. 저게.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습니다. 자, 황금광 시대. 또 반복됐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평론가, 시인, 이런 문인들조차도 끼어 있었다 했습니다. 문인들조차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물질에 매달리는 세태에 대한 구보의 비판이 여기 담겨있다. 일찍이 창작을 위해 버스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사행심, 뭔가 이렇게 사행심이란 게 뭐죠? 사기를 치는 것, 혹은 도박 심리죠. 그죠? 그 다음에 황금의 매력, 돈은 매력적이죠. 돈만 있으면 뭐 되게 좋지 사실. 돈은 모든 걸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돈보다 중요한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우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해?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돈보다 중요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정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예. 그죠? 자기 자신이죠. 지우는 자기 자신은 하나도 안 소중한가.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소유해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10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고급 상식이에요. 상식은 상식인데 좀 고급에 해당하는 상식. 중학교는 기초 상식이나 일반 상식이죠. 그죠? 그럼 대학교 가면 이제 전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점점점점점. 그러니까 무슨 소릴까? 벗의 광산에 가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황금의 매력은 실제로 광산에서 캐내는 황금을 눈으로 봤을 때 어우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이걸 보려고 갔지만 실제로 고도의 금광에 관한 열풍은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금광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세태죠. 다른 말로 열풍이 붐입니다. 금광 붐이 일어났죠. 1930년대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니까 누구든지 다 가서 막 캐낼 수 있도록. 그러나 결국 일제가 수탈하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 결국 저걸로 돈 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광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이 또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입니다. 문득 한 사내가 둥글넓적한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모양 없는 손을 딱 내밉니다. 벗이라는 벗이에요. 중학시대의 열등생.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한 놈이었어.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손을 가장 엉성하게 단장 든 손을 그냥 이렇게 잡았다. 지팡이 이렇게 짚고 있다가 딱 걸고 이렇게 악수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악수를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대충 이렇게 잡은 거죠. 이런 거 들고 있다. 그래 이렇게 잡은 거라고. 자,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가 나? 했더니 자네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불쾌해요. 자, 해라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딱 꺼내갖고 탁 올려보는 거예요. 자, 자기 재력을 과시하죠. 야, 학교 다닐 때 너 나 공부 못한다고 무시했지? 나 돈 많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선생님이 한 6, 70 정도 됐는데 정호가 막 엄청 큰 차 딱 몰고 와서 탁 막 한 300만 원짜리 양복 탁 입고 내려가지고 막 한 150만 원짜리 뿔테 안경 딱 쓰고 번쩍번쩍 하면서 막 1000만 원짜리 시계 탁 차고 있고 막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오랜만이야. 자, 그러면 재력을 과시하. 그죠? 선생님 거기에 주눅 들고 혹시 요즘 저 운전기사 안 뽑으세요? 이러면서 운전해 드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랑딸랑. 자, 그래서 재력을 과시하는 친구의 모습.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런 사내와 자리를 같이 차를 마실 생각 없어.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용감하지 못했다. 소심하죠. 그죠? 네. 자,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기로 가지. 그러나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뒤를 따라오는 여성을 또 본 거예요. 얘는 또 자기 여자도 자랑해야죠. 그죠? 한번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내에 애인된 티가 있었다. 자,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러이 천한 얼굴이 쳐다 보였으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이랬습니다.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 뒤지는, 즉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보다 더 앞서는 이 시대에 대한 구보에 뭐가 나타났죠? 뒷부분에는 냉소가 드러났다. 아시겠습니까? 자, 뒷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그 벗하고 실컷 얘기하고 앉아있다가 시인이면서 생계를 위해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 또 다른 벗을 다방으로 불러서 문학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 후 종로경찰서 옆에서 다방 경영하는 벗을 찾아가
그를 기다리면서 동경 유학 시절에 만났던 여자와의 연애를 회상합니다. 그 여자와의 연애도 사실은 자기가 되게 우유부단하고 이래서 별로 좋지 않게 끝난 거죠. 그 다방에서 만난 중학 선배인 사내와 불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벗과 함께 시름을 덜고자 술집으로 가요. 자, 그곳에서 구보는 세상 사람들 모두를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픈 충동을 느낍니다. 자,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모두를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픈 충동. 그러니까 시대와 불화하는 거죠. 이 시대와 불화하는 모습이 들어있다. 자, 그러나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구보는 이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자, 여기서 어머니입니다. 자, 어머니. 어머니는 뭘까요? 어머니.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일까요? 자, 네, 어머니 있으시죠? 네, 선생님에게는 없어요. 돌아가셔서 엄마 없어. 네. 자, 어머니는 뭘 의미할까? 보통 이 세상 모든 아들들의 어머니는 다 현실을 상징합니다. 현실을 상징한다. 이 정도로 하죠.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결혼도 하고 소설 창작에도 전념하겠다. 이 말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결국 본인의 뭐 얘기가 아니야. 여전히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소심하고 무기력한 그 사내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소설 창작에도 전념하겠다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집으로 돌아온다. 이건 무슨 소릴까요? 자, 여로형 구조입니다. 하루 종일 여정을 따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로형 구조로 마지막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면 원점 회귀형이에요. 자, 여로형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보통 소설에 많이 쓰는데 이 여로형 구조는 인물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성장 같은 것이 이 여로형 소설에 주로 담겨 있어요. 어떤 여행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문을 넓혀라, 여행 다녀라, 해외도 좀 가봐라 하는 얘기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는 게 중요하죠. 일본 여행 같은 거 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여행을 가면 그 현장에 갔다 온 거 10대 때는 잘 안 하다는 게 많아. 근데 20대 때 가면 조금 더 눈에 보이고 30대 때 가면 훨씬 더 눈에 들어오는 게 많고 실제 진짜 여행은 40세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더 많이 익숙해졌을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선생님은 파리를 40대 중반에 처음 가봤는데 몇 년 전에 가본 거죠. 그죠? 몇 년 전에 가보고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재작년. 그래서 그 파리를 2번이나 갔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가볼 거예요. 근데 한 2번 가봤더니 이제 좀 지루하더라고. 얘네들은 다 자기 역사를 팔아먹는구나. 그죠? 그에 비해서 한국은 어때요? 지금이 역사야. 그죠? 지나간 역사는 다 꾀죄죄하잖아. 이제부터 역사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주역이 될 걸 생각하니 선생님이 막 흥분되고 설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지. 예. 그죠? 잘할 수 있어요. 이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항상 다음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항상 똑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 이유는 뭘까? 바로 기성세대의 탐욕 때문이죠. 그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을까? 집 한 채가 지금 2, 30억씩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구보의 시대에 이미 그러한 문제를 이 구보는 엿본 거예요. 이 도시 안에서.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왜냐면 중간에 네가 나오면 또 이번 시간에 너무 이 영상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뒤에 학습활동 잘 읽어보시고 2번 보세요. 1-2번. 자, 1-2번을 보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죠. 자, 중요한 것만 딱 체크하고 쉬겠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 윤재가 아니면 교실에다가 이렇게 실례를 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인물의 생각과 느낌이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드러날 수 있는 효과를 거둔다. 이걸 위해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초점 화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딱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생님 마음이 급해졌어요. 윤재가 실수할까봐. 자, 그래서 1930년대 경성은 결국 소비의 중심지, 막 소비문화, 유흥문화 이런 게 발전했고, 제시문 나와보세요. 금수탈 정책을 펴기 위해서 금광붐을 일부러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금광업이 풍속처럼 변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한탕에 막 로또 당첨되는 이런 것을 꿈꿨습니다. 젊은 내외의 행복은 뭘까요? 그러면 화신상에서 본 젊은 내외의 행복은 가정을 꾸리고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일상적 만족감이에요. 자,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구보가 경성역 개찰구 앞에서 무거운 한숨을 내쉰 까닭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물질을 찾아 나서는 거야. 정신적 가치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다가 금광을 찾아 나선 것이 일제의 전쟁 승리를 위한 조선인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느 우울하고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썼을 뿐이다 라는 것이 좀 더 와닿죠. 그래서 구보의 답답한 마음이 더 커졌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 같은 관련한 장면을 왜 설정했을까?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현실은 암울한데 경성은 오히려 근대화된 면모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물질적 소비를 추구하는구나. 지식인의 내면은 이토록 암울한데 부정적 시대니까. 자, 나와 관계된 것은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과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일제의 수탈과 근대화 정책이 왜곡된 가치관으로 이어졌고 이 왜곡된 가치관에 물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가요? 구보의 시선으로. 그럼 누가 서술하죠? 외부 서술자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공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자, 소설 고향 이런 거 하나요? 엮어 읽기? 네, 엮어 읽기는 엮어 읽기 보겠습니다. 여기 금방 볼게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하고 다르게 요거는 언제냐면 이 현진건의 고향인데 1920년대예요. 고향에 갔더니 고향이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은 않을 만큼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100여 동 이상 살던 동네에서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까지 완전히 폭삭 망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를 뭐라고 표현했냐?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제 수탈이 농촌 공동체를 파괴시켰다. 자, 한숨을 쉬면서 그때 광경을 눈앞에 그린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술을 꿀꺽 들이킵니다. 자, 술. 이것은 위로의 의미를 갖죠. 가슴이 터지더마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나입니다. 이 나는 누구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좀 다르죠? 아까 구보는 분명히 3인칭 시점이야. 그러나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조선의 비참하고 침울한 그 식민 지배 현실을 깨달았다. 자,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랬더니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 친척 되시던 분인가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한이웃에 살던 사람으로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가족이 해체되면서 결국 유곽, 즉 몸을 파는 곳에 팔렸다가 다시 막 빚을 져갖고 한참 있다가 나이 한참 들어서 이제 풀려난 상태예요.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찌 그리 변하는겨. 숱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만. 그죠? 이 탈모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힘들어요. 탈모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네는 안 그럴 것 같지? 내가 머리가 얼마나 더벅머리였는지 알아? 네. 너무 힘들어요. 자, 눈은 푹 들어가고 이들이들한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염산 끼얹은 듯 막 다 막 얼거버렸다. 자, 그 여인, 그입니다. 어때요? 익명성이죠. 자, 이 익명성은 어때? 조선의 얼굴.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당대 조선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컷 고생하고 일제에게 실컷 수탈당하고 이런 것을 지금 상징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죠? 했더니 눈물도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둘이 정종만 한 10병 때려 누이고 헤어졌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저게 뭐죠? 그 밑에 보시면 이 두 작품의 비교 감상이 뭐냐. 그죠? 비교 감상. 고향에서는 우리 민족의 아주 처참한 현실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러나 소설가 구보시의 1일에서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몰인정한 경성 사람들의 모습과 일확천금을 쫓는 황금을 쫓는 당시의 물질주의적 세태냐 아니면 민족의 처참한 현실이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나온 이 작품들 안에 이렇게 경향의 차이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그 뒤에 쉽게 씌어진 시도 넣어줬나요? 네. 난 역시 대단해.